네.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는 사실은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지금 아니면 이걸 또 읽을 팀이 없죠. 나중에는 또 이제 우리가 뭐 책을 보면 항상 앞에는 열심히 보지만 뒤에는 잘 안 보듯이 이거는 그냥 앞에 전반적인 내용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건 이제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뭐 기본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차원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볼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경영 활동에 대한 것들을 보고 그 중에 이제 인사관리가 위치한 그 내용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결국 우리 경영 활동이라는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학자들이 보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경영학이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이러한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서 그거를 뭐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막 기업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면은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학자들의 활동인데 기업이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경쟁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그런 관리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봤을 때 이런 기업의 경영 활동들을 이제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페이올이라는 이제 프랑스 학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기업의 경영 활동을 6가지로 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그 페이올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영학 택하셨으면 1차 때 이 사람의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여러분이 이제 뭐 학자 이름 같은 경우에 이거 뭐 인사관리에서는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학자 이름 꼭 써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인사관리에서는 학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안 쓴다고 해서 답안에서 뭐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러분 경영 조직에서는 중요하죠. 왜냐 경영 조직에서는 꼭 학자 이름 나오고 무슨 모델, 무슨 이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 이름이랑 이런 거 매치시키는 거 잘 하셔야 되는데 인사관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페이오라는 이름을 모르더라도 상관없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기업의 경영 활동들을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것들이 6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더라. 그래서 보면은 뭐 기술 활동, 그렇죠? 뭐 생산, 제조, 가공을 하는 그런 기술 활동, 상업 활동, 구매, 판매, 교환하는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재무 활동, 보전 활동, 그다음에 회계 활동, 관리 활동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에는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그러니까 즉 회사에 가진 자원들 혹은 그런 활동들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그런 관리 활동들이 있더라. 6가지로 분류하면서 여기서 페이올이 특징 강조했던 게 뭐냐면 관리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관리가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기술이든 상업이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은 그 경영활동 효율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관리 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매니지먼트라는 관리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경영학이라는 이제 학문으로 태동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 관리 활동 이후에 페이올은 뭐 기업 활동의 복잡성이나 이제 쭉쭉쭉 나오면서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세요. 관리라는 용어. 그렇죠? 관리라는 용어는 흔히 우리가 그렇죠? 매니지먼트, 관리라는 용어. 보면은 우리가 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이 관리라는 정의가 뭐예요? 그러면 다들 좀 막 다양하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정의를 멋있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학자들은. 그래서 단순히 무엇을 잘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막연한 의미보다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면서 이런 관리라는 경영에서 어떤 매니지먼트를 정의하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 단락에 관리란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했냐 보면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렇죠? 조직의 목적 달성이죠.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행동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런 관리, 매니지먼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은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관리라는 말 또 드렸잖아요. 그거랑 일맥상통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거기서 추가를 해놓으세요.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렇게 돼 있죠. 필요한 것을 추측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제한된 그렇죠?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 효율적 근데 자원의 효과적 활용해. 요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추가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했죠. 그 우리가 기업 관리라는 거는 결국 기업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건데 그 잘 항상 그래요. 결국 인사 관리를 잘 어떻게 해야 되냐? 인사 관리 잘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냥 일반 필부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잘을 멋지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영 잘 해야죠. 그냥 뭐 잘 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멋있게 만들면 조직 목적의 달성에 이 달성을 위해 제한된 자원. 우리 기업에게는 많은 자원이 있지만 그 자원들이 유한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이 가진 자원들, 뭐 기계 설비, 돈, 사람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경우 또 유한한 게 아니잖아요. 쇼미더머니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뭐 예전에 한번 예를 이때 들었던 게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쿠팡 말을 말씀드렸는데 쿠팡 많이 쓰시죠? 쿠팡 많이 쓰죠. 지금이야 이제 미국에 상장해가지고 이제 뭐 자금 조달 됐지만 옛날에 이제 그 여러분이 손정희라는 분 아시죠? 손마사요시. 그죠? 일본의 유명한, 그죠?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펀드, 그러니까는 엄청난 펀드를 만들어서 많은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쿠팡에 얼마 투자했었어요? 3조 투자했었잖아요, 그때.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었어요, 쿠팡에. 그렇죠? 그래서 이 쿠팡이 그 돈으로 미친 듯이 뭐 이제 물류 늘리고 로켓 배송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상장하기 전에 그 3조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3조라는 돈도 다 써가지고 그래서 뭐 추가 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 상장까지 간 거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한 건데 이게 이렇게 아무리 3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하더라도 결국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는 제한된 자원이에요. 그렇죠? 항상 기업들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관리의 중요한 측면인 거죠. 그래서 효율적은 뭐라 했죠? 비용적인 측면. 그렇죠? 코스트. 어떻게 되면 투입 대비 산출을 더 늘릴 것인가? 적은 힘으로 더 많은 효과를 볼 것인가? 효과적인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이 조직 목표의 달성에 더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계획하고 다른 걸로 쓸게요. 그렇죠? 계획하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계획하고 그다음에 조직화하고 지휘하고 그다음에 조정하고 통제한다. 조직화 통제하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지휘, 조정, 통제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를 이제 관리의 의미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관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얘는 관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페이올의 정의는 이런 과정의 측면까지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과정의 의미로서까지 통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행동. 그래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게 과정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재활동들은 서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관리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과정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과정에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과정이다. 과정이다. 그러니까는 관리 활동이라는 거는 결국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하는 활동인데 그 관리라는 과정 자체가 계획하고 그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할 때 보통은 계획, 조정, 통제,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얘를 이건 지울게요. 플랜, 그 다음에 do, see 이렇게 해서 여러분 PDS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줄여서 플랜2 C인데, 플랜2 C를 줄여서 PDS인데, 페이올은 이렇게 5단계를 얘기했지만 이걸 좀 줄여서 우리는 플랜2 C, 계획, 그다음에 실행, 통제. 그렇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관리라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계획, 실행, 통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관리라는 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플랜드 시간쯤에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제 뭐 회사든 아니면 뭐 어떤 조직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MT를 기획하고 MT를 가는 걸 맡았어, 담당을. 그럼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이번에 몇 명이 참여하고 어디로 갈지. 그래서 뭐 알아보고 뭐 그다음에 가서 어떤 게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하고 어떻게 돼? 그 계획을 실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술도 먹고 게임도 하고 막 이래. 실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나중에 더 나은 이제 뭐 MT를 간다든가 워크숍을 간다 그러면 그때 가고 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번에 워크숍 어땠어요? 물어봤을 때 이건 이런 게 좋았고 이번에 이런 게임 재밌었다. 주종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계획이나 실행에 반영하며 다중에 엉크고 갈 때는 사람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그 새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사실 모든 활동들이 다 플랜2 C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되게 대단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관리라는 것들이 결국 그 프로세스, 과정에 보면은 다 이런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올의 정의는 이러한 관리라는 활동의 과정에까지 붙여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뒤에 나온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는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냥 플랜2 C 이렇게 정의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조직과 지휘, 조정은 두의 실행에 해당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플랜2 C 이게 뭐다? 이게 관리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기본적인 토대잖아. 그러면 모든 우리가 경영 활동에서 관리라고 붙은 것들은 다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보 관리 붙으면 확보라는 거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 그럼 확보해서 계획하는 게 뭐야? 인력 계획. 인력을 어떻게 하지? 계획. 플랜 관점인 거예요. 플랜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거 두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모집과 선발하고 나면 끝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 채용한 애들이 좀 괜찮은 애들인지 잘못 뽑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있어. 이번에 뽑았는데 다 이상한 애들이 많아. 뭐 성격적으로나 뭐 능력적으로. 그럼 뭔가 우리 선발 도구가 잘못된 거잖아. 모집을 잘못했다든. 그러면 반영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평가도 마찬가지고 관리라고 갖다 붙이면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경영에서 어떤 절차적인 거, 결국 프로세스라는 건 절차잖아. 그렇죠? 과정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절차를 쓸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플랜2 C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확보 관리에서 그런 확보 관리 혹은 뭐 모집 관리, 선발 관리 뭐 이렇게 갖다 붙여도 그 안에서 다 플랜2 C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야. 세부적으로 다 본다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인사 관리에서 어떤 절차를 써야 된다 그러면 플랜2 C 관점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책에는 없는 절차 같은 것들을 물어봐요. 어떤 쟤는 절차를 쓰라. 왜냐하면 재작년에 이제 그 성과 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쓰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따로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뭘 써야 되지? 사람들이 망설일 수 있는데 그냥 플랜2 C로 쓰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절차야, 이게. 근데 이제 책 중에서 절차가 자세하게 나온 것들은 어떤 거냐? 이런 플랜2 C를 더 세분화한 거야. 세분화한 거야. 그게 원래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중요하니까 더 세분화해서 설명한 것 뿐이지 결국 묶어서 보면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절차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관리라는 활동이 이 과정을 거치니까 경영학에서의 우리가 배우는 인사관리에서 배우는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은 플랜2 C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PDS.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서 확보든 어디든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세부적으로 아까 배웠던 내용들도 다 그게 뭐 예를 들어 평가 관리에서는 계획 측면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평가 기법을 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정적도법 MBO를 쓴다 그러면 실행 측면인 거죠. 그다음에 평가 관리가 잘 돼 있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피드백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평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제대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기본 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PDS, 플랜2 C 이 관점에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뭔가 절차적인 거 근데 책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플랜2 C로 비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절차고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인사관리 보면은 이제 뭐 소설을 쓴다 막 이렇게 얘기도 있잖아요. 소설을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소설을 있어 보이도록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더라도 있어 보이게 비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개념, 이제 앞으로 관리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뭐 지휘하고 통제 혹은 계획 실행 통제하는 활동을 얘기한다. 계획 실행 통제는 관리 과정이다. 그렇죠? 프로세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건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1차에서는 여러분이 외워야 되겠지. 왜냐하면 많이 물어보죠. 페이올의 관리가 틀린 것은 계획, 조직화 이렇게 쭉 나오면서 설명을 다르게 한 거 틀려. 근데 2차에서는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쓸 일이 없어. 그냥 계획, 실행, 통제. 그렇죠?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것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 앞에 관리 그 개념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넣으시면 됩니다. 관리라는 거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모든 관리가 붙었을 때 이 관리라는 거는 그 의미구나. 그러면 확보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의 전반적인 거는 플랜드 시관점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확보든 뭐 모집이든 선발이든 각각 내용을 보면 항상 뒤에 뭐가 나와요? 평가가 나와요. 평가가. 그렇죠? 모집 활동에 대한 평가, 선발 활동에 대한 평가,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게 다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관리 과정이고 관리니까. 그래서 계획 실행 통제인데 항상 마지막에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책을 보실 때도 중요한 게 우리가 확보든 평가든 이렇게 이런 과정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확보에서 평가 기법들은 실행 측면의 내용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측면이 중요해. 그러니까 각각 학계평 보유방 중에서도 플랜이 좀 더 중요한 게 있고 두가 중요한 게 있고 C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선발 도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집 활동을 해서 지원자들이 막 많이 구름같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내고 막 사람인에 올리고 신문 광고 내서 막 지원자들이 뭐 몇만 명이 모였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옥석을 가려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기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죠. 거기서 시험이나 면접 이런 것들이 선발 도구예요. 그래서 면접이나 시험, 그래서 필기 시험을 이번에 도입을 해서 우리가 봤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뽑았어요. 뽑았으면 얘네들을 잘 뽑았는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시험을 도입을 해서 봤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자격을 해서 우수한 애들을 잘 많이 뽑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확보할 때 이제 우리 보시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름 바뀌었죠. 뭐 삼성 옛날에 사트,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봤을 때 이걸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애들 뽑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발에 대한 도구는 그 자체, 뭐 필기 시험이든 특히 면접은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선발 시험의 선발 도구 같은 거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선발 도구에 대한 평가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돼요. 왜냐? 기업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선발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인재를 뽑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항상 제대로 뽑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뽑았는지 체크하고 만약에 이번에 뽑았는데 제일 잘못 뽑았다. 그러면은 선발 도구를 바꾸던가 내용을 바꾸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통제에 대한 내용들,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시험에 많이 내요. 그런 게 뭐냐면 선발 도구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하게 다루는. 그래서 파트를 보다 보면은 어느 파트는 평가라고 해서 한 두세 줄 나오거나 반쪽만 나오고 넘어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두세 장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고 이해를 해요. 여기서는 이 평가, 통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왜 선발 활동에 대해서, 선발 도구에 대해서 평가가 왜 중요한가?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왜냐하면 기업에서 필기시험 같은 거 개발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사트 이런 거 해봐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그렇죠? 테스트 거치고 해서 그런 걸 도입을 해서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원들 뽑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걸 만들었고 이걸 계속 써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할 그 평가가 선발 도구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교육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학계평 모의방에서 개발을 하나의 이제 큰 동일한 레벨로 봤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경영에서 보면은 교육 훈련은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기업들이. 그냥 인원들 뽑으면 일 시키면 되는 거지. 굳이 돈 들여서 교육 훈련 시키고. 왜냐하면 교육 훈련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뭐 몇 시간 교육 훈련 한다고 하고 뭐 하고 며칠 한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그 사람 능력이 늘어나겠어요? 안 그렇죠.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써야 돼요. 돈은 또 많이 들어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교육훈련이란 이런 뭐 개발 활동은 과거에 그게는 별로 중요한 인사의 활동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인적 자원이 중요해지고 사람이 이제 뭐 경쟁력 핵심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 비용에서 자산 관점으로 넘어오면서 아,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제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HRM만 있었는데 교육훈련이 강조되면서 여기서 교육훈련이 따로 나와서 HRD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가면 요즘은 HRM, HRD가 다 따로 있죠. 큰 기업들은. 교육훈련이 중요해지면. 근데 이 교육훈련이라는 게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안 해도 돼, 사실은. 그냥 제대로 된 인원 뽑으면 일 시키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결국은 회사에서 도인 투입해서 교육훈련 했으면 야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그런 거잖아. 야 이번에 교육훈련비 100억 썼는데 그거 얼마나 효과 있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100억을 썼는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야 그 돈 뭐고 딴 데 야 기계 사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교육 활동이 그러면 우리가 돈 썼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걸 측정하는 게 굉장히 인사부서 이런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활동에서 굉장히 강화되는데 여기서 기법들이 막 나와요. 쿼크패트릭의 뭐 4단계 평가든 뭐 ROI든 이런 것들 여기 나오는 게 그런 차원에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도 어떤 거는 플랜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강조되는 게 있고 두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다 중요하죠. 실행이니까. 그다음에 C가 강조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편차가 있단 말이야. 어디든 제가 보면 나중에 평가 넘어가서 이건 안 봐도 돼요.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 그런 게 보면은 왜 그게 강조가 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계획 측면에서 우리가 뭐 강조되는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부에서는 인력 계획이죠. 인력 계획. 그렇죠? 그게 여기서 크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얘기가 나오죠.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집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왜 그러냐? 인력을 우리가 무턱대로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인력을 늘려나가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확보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인력 계획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에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책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다 많은 내용들이 있고 출제도 자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페이지에서는 관리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플랜2 C가 관리 과정이다. 요것만 여러분이 얻어가시면 돼요. 충분히 그것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관리, 누가 관리가 뭐야? 매니지먼트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그렇죠? 진짜 늘 물어보세요. 인사관리 막 공부했던 사람한테 그 인사관리에서 관리가 뭐야? 그럼 뭐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 관리를 얘기를 해야 나중에 이제 좀 더 글을 쓸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모르는 게 나오거나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비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라는 거 개념에서 빼서 효율적, 효과적인 뭐 이런 개념들 붙여서 뭔가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뭐 경영활동의 구조라고 돼서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커다란 상자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3차원적으로 뭐 교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기능적인, 경영에서 기능적인 차원,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 이런 게 이제 경영활동의 기능들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인사를 배우는 건데, 이런 차원, 그 다음에 관리적인 차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의 측면이에요.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그냥 플랜2 C에 대한 관점이다. 그냥 그런 차원, 그다음 이런 3차원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는 제도적 차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거예요. 제도적인 차원이면 잘 안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는 거는 모든 기업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의 어떤 경영 활동, 인사 활동이랑 그 다음에 뭐 신라 호텔, 서비스업을 하는 호텔의 그런 인사관리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인사관리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있다 그러면 그 정답으로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성과를 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기업은 자기가 가지는 역량, 자원, 그리고 그 회사가
경쟁하는 그런 경쟁 환경 속에서 가장 적합한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활동을 하는 거고 다 달라요 기업마다. LG의 뭐 인사관리 방식이 다르고 삼성이 다르고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모델들을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BP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BP.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앤서가 아니라 그냥 베스트 프랙티스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참고해 보면 좋을 만한 아주 훌륭한 사례다. 우수 사례다. 그렇죠? BP 사례라고 얘기해가지고 BP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기업들이 삼성 따라하죠. 삼성이 어떻게 하나? 삼성이 어떻게 하나? 그렇죠? 근데 삼성의 인사관리, 그래서 삼성이 여기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 그럼 그 인사관리를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삼성처럼 해. 따라해서 그럼 삼성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어떤 업종의 특성, 조직의 문화, 조직이 가진 역량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차원은 그런 기업의 형태별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형태별로 인사관리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즉 제조기업과 은행, 보험, 금융산업 쪽, 그렇죠? 그 다음에 병원, 호텔 이렇게 가장 특징적인 어떤 기업의 형태 혹은 업종에 따라서 인사관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봐두셔야 될 거는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사관리라는 게 결국은 기업의 업종이나 뭐 이제 그런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적 차원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거예요. 그렇죠? 제도적 차원을. 이건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도적 차원. 여기서 제도적 차원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50점짜리 문제 관련된 부분이죠. 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중간에 보면은 이와 같은 주사위 모형의 3차원 모델에서는 경영학의 연구 대상에 보면 이런 것들 거기서부터 쭉 그 한 단락 다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쭉 그어 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안 봐도 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설명하는 거예요. 교수님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이거 수험에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사위 모형의 3차원 모델에서부터 해서 쭉 그 마지막 단락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이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경영학의 학문적 구조임을 먼저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인사관리는 주기능이 구매활동, 생산활동, 이런 판매활동의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우리가 인사관리는 가치사슬 분석에 따라서 보면은 지원적인 기능, 지원적인 활동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인사관리는 위의 활동을 관리적으로 접근하여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다. 관리니까 당연히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뭐 이런 것들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넘어가시면 인사관리는 모든 종류의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이런 거는 셋째는 그냥 지우셔도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모든 종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견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이 직원이 한 명이어도 인사관리 있는 거예요. 직원 한 명 어떻게 관리할 거냐 문제인 거죠. 그렇죠? 당연히 모든 종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인사관리의 발전이 나와요. 인사관리의 발전은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 두 가지로 정리하세요. 그렇죠? 보면은 관리사 측면, 그 다음에 이론사 측면. 자, 관리사 측면은 뭐냐면 그냥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거예요. 종업원과 사용자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제적인 건지 뭐 협조적인 건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스타일에 따라서 그 종업원과 사용자 관계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느냐,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그 내용인 거고요. 이론사는 말 그대로 이제 인사관리에 대한 이론적인 발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얘죠. 그죠? 그래서 관리사 측면은 여러분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관리사 측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측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관리사, 종업원과 사용자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뭐 여러분 떠올려보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뭐 우리 사람들의 인권 이런 게 약했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아동 노동도 시키고 뭐 그런 시대도 있었던 거니까요. 산업혁명 때.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전제적이고 이런 시대에서 점점점 발전해 오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고, 이론사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인사관리의 주요한 인자들, 특히 직무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 이론적으로 정립한 게 이론사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사 측면은 출제 가능성이 높아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인사관리를 앞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베이스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는 그런 차원에서 철저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50점짜리 이건 한번 출제가 됐어요. 됐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내기가 좀 까다롭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건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수험 출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해서 넘길 게 아니라 이거는 철저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경영조직에도 또 나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론사 측면에서는 지금 함께 보면은 이제 3가지가 나와요. 박경 교수님 책은 이제 4가지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3가지의 이론사 내용이 나옵니다. 이 3가지. 특히 이제 여러분이 얘랑 얘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에 출제됐었던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략적 접근은 어떤 측면에서 알아두냐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거를 우리가 자주 얘기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이제 전략적 접근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론사 측면이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요거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할 건데, 관리사 측면 얘기 잠깐 볼게요. 관리사 측면. 11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관리사, 관리 스타일에 따른 분류다. 그래서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 측면에서 고찰한 거다. 그래서 보시면 쭉 역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미로 이런 건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역사 보다면 고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노예가 지은 게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그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사서 했던 거니까 당연히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부를 쓰는데도 일단 관리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 체계화는 안 됐지만 사람을 돈을 주고 사람을 일을 시키고 그런 것처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시면 다음에 12페이지 넘어가시면 구성 인사관리의 구성 인자 나오죠. 드디어 이제 일과 사람이다. 아까 말했었죠. 우리 HRM. 이제 앞으로 이거 지겹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HRM 직무와 사람 구성 인자이자 연구 대상이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 HRM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크게 보면은. 그리고 중요한 건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 과제인데, 자 보시면 인사관리 구성인자 직무와 사람이에요. 그렇죠? HRM에. 그래서 보시면 인사관리 본질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거기에 보시면 이제 12페이지에서 그 그림에서 둘, 넷, 6줄. 그래서 보시면 끝에 보면 인사관리는 본질적으로, 그렇죠? 인사관리는 그거는 여러분이 줄을 그어 놓으세요. 인사관리는 본질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일, 직무와 사람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죠? 결국 이거를 표시하면 결국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직무에 대한 관리는 직무 관리, 사람에 대한 거는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이렇게 나간다. 그렇죠? 그다음에 결국 인사관리는 일단 기업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일이 존재할 때 일을 수행할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박경 교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일이 먼저, 일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이제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쭉쭉쭉 그 내용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기계만으로 가능할 때 이곳에 인사관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고, 그 다음 단락 있죠? 그거 여러분이 크게 표시를 좀 형광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놓으세요. 자, 인사관리 현상의 변화는 바로 사람 인사관리의 구성인자인 직무가 변화될 때 혹은 사람이 변화될 때 일어난다. 즉 직무 내용이 변한다는 것은 우선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거 여러분이 별표 잘 쳐놓으시고
보세요, 이건.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도 중요합니다. 인사관리 현상 변화는 기술의 발전을 통한 직무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화될 때의 경우에도 일어난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차이, 요거까지 해서. 자, 이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관리사에 왜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거 자체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 인사관리라는 게, 자,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무서 하면 뒤에 이제 직무관리, 직무설계, 직무분석, 사람 합계평 보유방 있죠. 자, 이게 우리 조직이라고 볼게요. 이 조직에서 우리가 인사라는 그 기능, 그렇죠? 인사라는 지원적인 그 기능에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과 직무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은 어때요? 이거는 기업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당연히. 그 외부 환경과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외부 환경, 뭐 4차 산업혁명, 뭐 사람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외부 환경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런 외부 환경이 기업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은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서 살아남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 전략을 바꾼다든가 사업을 다각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의 기능인 인사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외부 환경의 변화에. 근데 어떻게 받느냐? 자, 외부 환경의 변화가 직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외부 환경 변화가 사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게요. 직무에 영향을 준다. 지금 뭐예요? 외부 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 AI 이런 게 막 도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우리 지금 산업 현장 혹은 우리 사무실에 AI나 어떤 자동화 시스템들이 막 도입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AI와 같이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AI로 대체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기업에 내가 A라는 직무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 회사가 이번에 AI 그런 뭐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대. 그래서 내가 그걸 쓰게 돼요. 그래서 내 직무가 AI가 도입되면서 바뀌겠죠. 그렇죠? 내용이. 예를 들어서 흔히 그걸 예를 많이 드는데, 자, 내가 마케팅 업무를 해요. 뭐 마케팅 업무나 뭐 리서치 업무를 한다고 봐요. 이게 하나 마케팅 뭐 직무라고 할게요, 그냥. 혹은 뭐 리서치 직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제 이 AI 말고 이거 RPA라고 들어보셨어요?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고 로봇 자동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지금 많이 이제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RPA 쳐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로봇 자동화 프로세스 같은 건데 뭐냐면 자, 마케팅이나 리서치 업무를 내가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업무가 어때요? 난 아침에 오면은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저녁 그 시장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모아야 돼. 그래서 뭐 우리 제품이 어떻게 매출이 얼마 누구한테 팔렸고 얼마나 팔렸고 어떤 사람한테 팔렸고 혹은 뭐 시장 상황의 변화가 어떤지 이런 마켓 데이터들을 쫙 긁어가지고 그런 것들 엑셀로 모아서 정리하고 막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그래서 뭐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업무 중에 그러한 시장의 데이터, 우리 판매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직무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단순한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냥 데이터들 막 모아서 엑셀에 정리해서 이쁘게 보고서 만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냥 단순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그게 내 이제 직무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런 RPA를 이제 도입하겠대. 그러면 이걸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아침이 되면 9시에 자기가 지정한 데이터 다 이제 사이트 가서 혹은 가서 데이터를 다 모아서 보고서까지 만들어줘요. 다 대시보드처럼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하던 일 중에 뭐가 해요? 이제 기계 이런 AI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신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일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일이 변하면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필요한 요건들이나 역량도 변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일을 하려면 이 프로그램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쓰니까. 과거에는 뭐예요? 마케팅 직무에 필요한 사람 뽑을 때 RPA 다룰 수 있는 역량, 무슨 프로그램 다룰 수 있는 이거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내 직무에 변화를 주고 그 변화가 자격 요건에 변화를 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 직무 볼 때 RPA 자동화 기술, 뭐 상급 활용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런 능력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 해야 돼? 교육 훈련 시켜줘야죠. 야, 이제 우리 RPA 도입할 거야. 너 RPA 다룰 줄 아는 거 교육 훈련 해. 이렇게 해서 변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50점짜리나 이런 게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어떤 외부 환경이 직무,
혹은 사람의 변화를 주면서 인사관리가 바뀌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직무에 영향을 주고 직무의 작용 요건에 비해서 사람에 대한 이제 필요한 능력들이 영역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어려운 RPA 이거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뭐예요? 사무직 하면 뭐야? 타자기 썼었잖아, 옛날에. 근데 이제 뭐 MS 워드나 이제 엑셀 들어오면서 이제는 뭐예요? 모든 회사에서 사무직 구할 때 엑셀 능력 상 이런 거 요구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거 필요 없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직무에 이제 엑셀 안 다루는 직무가 없잖아요. 그걸 잘 다뤄야지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요건도 달라지는 거고 필요한 사람들. 그러면 이제 사람 뽑을 때는 엑셀 능력 잘 다루는 사람. 그다음에 뭐 성과가 좋은 애들도 엑셀 능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이런 부분인 거고 또 하나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자, 외부 환경 중에서 이제 고령화됐대. 사람들이. 그래서 다 나이가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뽑으려고 봤더니 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든 사람들을 뽑던가 아니면 요즘의 젊은 사람들, 뭐 MZ세대는 특이하대 좀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다음에 뭐 일을 통한 성장이나 뭐 자율성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이런 애들이 들어와. 그렇죠?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군대식 문화,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다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보다 뭐 회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시키면 꼰대고 이제 회사 떠나죠, 사람들이. 여기는 안 돼야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플래닛에 이제 막풀 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제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예전과 똑같이 막 시키면 뭐 그런 문화. 그렇죠? 뭐 맨날 회식하고 뭐 시시하고 뭐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직무도 아이고 자율성이 없고 다 뭐 팀장님, 뭐 과장님 승인 받아요. 그러니까 밑에 실무자가 권한이 하나도 없어.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일하시다 보면은 그 담당 실무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의사결정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되게 많은 기업들을 상대하지만 이게 실무자가 담당자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왜냐면 내가 뭘 얘기해도 자 그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올라가서 나중에 피드되면 시간이 또 지나.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얘기하도 수정해야 돼. 그러면 또 올라가서 나중에 또 이제 뭐 과장님 이제 뭐 승인됐다 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나 그러면 사실 이런 그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요즘 사람들 입장에서 답답하죠. 내 업무의 재량성이나 자율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맞게 이런 직무들을 좀 변화시켜줘야 얘가 어떻게 해요? 만족하겠죠. 아 그래도 내 업무가 내 충분히 재량성도 있고 자율성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자율 출퇴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직무가 간다 그러면 만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직무에 만족하면서 직무에 몰입하면 뭐예요? 당연히 성과가 나겠죠. 여러분도 내가 맡은 일이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내 일이 좋고 그러면 집중하고 몰입해서 성과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변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면 직무도 같이 달라져야 돼. 거기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인사관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환경 변화를 나중에 좀 볼 때 뭐 4차 산업혁명 혹은 뭐 세대 간의 세대의 변화, 뭐 그다음에 인구의 뭐 노동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예요. 단축도 직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단축도, 그렇죠? 근로시간 단축도 옛날에 직무라는 것들을 넓게 보면 설계 측면에서 근로시간 설계가 있는데 그 근로시간 직무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외부 환경 변화나 관련돼 가지고 5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구성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서술할까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무와 사람 그럼 이 외부 환경이 어느 측면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사람 측면에 영향을 주니까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직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직무 설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직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또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춘 뭐예요? 확보 관리, 개발 관리 이런 것도 달라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직무부터 학계평 보위방 모든 것들이 단절된 게 절대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연쇄적으로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최적의 조합이 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50점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50점짜리에서 이슈 딱 던져주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같은 것도 보면은 잠깐만요. 기출문제. 요거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고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전 것도 한번 볼까요? 요즘도 그렇지만 2009년에 18회 출제 문제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거 보시면 자,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어. 2009년 18회 문제. 그렇죠? 두 번째 쪽에 있는 겁니다. 자, 최근 지속 가능 경영이 기업 경영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인사 노무 관리 차원의 관리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논하래.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쓰기 시작할까 이거? 막막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뭐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구성하느냐는 다양해요. 이거 왜냐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 뭔지 이런 것부터 이제 정의해 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인사관리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게 뭐 기업의 뭐 어떤 뭐 경영 환경에 대한 빠른 변화. 그래서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해서 직무든 사람이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 깔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학계평 보유방을 쓰던 이게 하여튼 되게 다양한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쓰시려면 여러분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특징을 잡거나 아니면 요거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서 거기에 필요한 제도나 내용들을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1기, 이제 2기, 3기 때 시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당연히 막막한 게 당연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쓰실 줄 알아요. 그래서 뭐 50점짜리가 주로 이런 것들로 나와요. 큰 문제에서 확계평 보유방에 대해서 쓰시오. 다만 요즘은 이제 좀 좋은 게 뭐냐면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좋은 게 뭐냐면 과거에는 저렇게 통문제로 줬어요. 통문제로. 그냥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서 쓰시오. 그렇죠? 아니면 뭐 인사감사제도에 대해서 쓰시오. 예전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다가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그냥 주제만 툭 던져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답이 다 달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면은 사람마다 답이 다 다릅니다. 목차도 다르고 뭐 이래요. 그러면 채점할 때 굉장히 어렵겠죠. 기준을 잡기가. 그래서 요즘 어떻게 줘요? 요즘 거 보시면 그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거 보시면 28회에서 문제 2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문제 2. 직무국가 직능급에 대해서죠. 과거 같으면 어떻게 줬냐면 직무국가 직능급을 설명하시오. 혹은 비교하시오.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주냐면 개념, 도입의 전제 조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각각의 장단점을 쓰래요. 써야 될 내용을 적시해 줍니다. 인사관리가 최근에.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채점을 할 때 기준을 잡고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인사관리 측면에서 목차 잡기는 쉬워요. 기본적인 목차. 왜냐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들이 다 하나씩 목차야. 개념 첫 번째 목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장점, 단점이에요. 이걸 기본적으로 쓰면 돼요. 왜냐하면 물어본 거는 다 답안 목차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점수를 받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 그 앞에나 뒤에 혹은 중간에 어떻게 살을 붙일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어본 건 충실하게 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앞이나 뒤, 중간중간에 어떻게 살을 붙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목차 잡는 것 자체는 쉬워요. 옛날에는 목차부터가 이제 그 통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요즘은 다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시험을 볼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녹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50점짜리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쓰려 그러면 열심히 이해를 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뭐 관리사는 이제 뭐 관리사랑 이론사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강의 어쨌든 뭐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 저도 이제 계속 강의 더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겠죠? 다다음 주겠죠? 그렇죠?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맞죠? 네. 네. 그러면 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